두려움이라는 것은 거짓된 증거물이다. 그러니까 실제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 그러니까 false evidence 하면 거짓된 증거물, appearing reality, 실제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실제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인데 실제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 두려운 일을 착각을 하는 거지. 사실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두려움의 현상들을 머리에 떠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발표를 할 때 굳이 뭐 발표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근데 막 문제가 될 것 같던 착각에 빠지는 거야.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직장 일이 안 될 것 같고, 뭐 무시할 것 같고, 뭐 누가 비판을 할 것 같고, 이런 온갖 부정적인 그런 상상들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런 내부 표현을 하는 그 자체가 나한테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치 이건 어떤 것 같으냐면은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보면 우리 놀이공원에 가면은 그 귀신의 동굴 있잖아요. 귀신의 동굴. 네.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실제 귀신. 실제 귀신이 없잖아요. 귀신이 없는데 귀신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소름이 돋고 막 긴장되고 불안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다. 실제로 착각하는 그 두려운 내부 표현 방식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리토 내의 부정적인 내부 표현을 하게 만드는 이 내부 표현 방식을 바꿈으로써 두려움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NLP 치료나 체면 치료나 이런 것은 잘못된 내부 표현 방식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두려운 걸 편안한 방식으로 또는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다시 내부 표현을 하게끔 패턴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는 발표하는 게 뭐 자신감 생기고 편안해지죠. 저는 지금 한 22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한 5천 명 이상을 제가 선생님처럼 상담하고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발표 불안, 대인 공포 관련해서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와서 바뀌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데서 안 됐다면은 잘못된 방식으로 치료를 했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타고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혹시 두려움을 갖고 태어난 사람 봤습니까? 아기는 두려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은 학습을 했다는 거죠. 학습. 잘못된 학습 패턴이 우리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 박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치료를 통해서 또는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걸 사실로 생각하는 우리 마음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려움은 어떤 신호를 보냈냐면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ocus on what you want. 무슨 얘기냐면 발표할 때 발표 내용에 집중을 하라는 거지. 발표 주제나 발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나 여기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선생님은 그 원하는 것에 집중을 안 했을 거예요. 떨리면 안 되는데, 긴장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니까 원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발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내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나중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이런 목표 중심의, 결과 중심의, 원하는 것 중심의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 자, 말 잘하는 사람들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 미국을 통합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 자, 링컨 대통령은 어떤 목적이 있었죠? 남북 통일을, 남북 전쟁을 종식시킨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종차별을 없앤다. 이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룬다. 뭐 이런 어떤 강한 목적성을 가지고 스피치를 한다는 얘기죠. 목적성이 약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원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야. 실수하면 안 되는데, 긴장되면 안 되는데, 떨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집중하고 떨리게 돼 있어. 요거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왜 긴장되면 안 되는데, 떨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까요? 선생님이? 바로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긴장함으로써 또는 실수함으로써 창피를 당한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힘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은 거지. 이걸 심리학적으로 이제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두 번 다시 아프지 않아야 돼. 난 고통스럽지 않아. 난 편안하고 싶어. 그래서 발표할 기회가 될 때면은 아주 많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건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제 이런 발표 불안이라는 마음 상처가 각인되었느냐, 이걸 이제 이유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큰 소리와 금지치 않은 말, 신체적 체벌.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그대로 이게 적용이 돼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술주정을 부렸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 폭력을 가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머니한테 뭐 소리를 질렀거나 어머니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응급실에 입원을 시켰다. 이거는 대단한 충격이에요. 지금 나이로 보더라도 충격적인 사건이겠지만 어린 시절에 그것도 5살, 6살 그 어린 시절에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죠.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에 그대로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말을 못 할 것 같고 아버지 앞에 실수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런 어린 시절에 불안을 느끼겠죠. 근데 그게 아버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어른이 되면 일반화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비슷하게 나를 평가하는 대상들, 뭐 권위자들이라든지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마치 아버지 앞에 설 때 그 불안을 느꼈던 것처럼 지금 어른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 앞에 서면은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다는 거죠. 깊게 각인되어 있는 거지. 이것도 제가 볼 때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충격적 실패 경험. 이거는 이제 가정 생활을 뛰어넘어서 학교 다닐 때, 아까 학교 다닐 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뭐야, 중학교 선생님이 나를 이뻐했는데 그 이뻐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이 나를 시기 질투했다. 이것도 충격이에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이 때는 충격이었다고. 그럼 그 친구들이 또 두려워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죠. 그것도 다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조건부적인 사랑.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나요?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잘 못할 때 꾸지람을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꼈나요? 부모님한테? 어머님은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아버지는 뭔가 제가 무섭다 보니까 그런 존재로 받아들였던 것 어, 같아요. 네. 아버지를 이제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받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두려운 거잖아요. 쉽게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른들, 평가하는 대상들이 맞아요.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의 그 조건부의 사랑이 그대로 내한테 각인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기는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뭐 기저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말썽을 부리더라도 뭐 공부를 못하더라도 사랑받아야만 내 마음에 이제 편안한 느낌 들면서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어. 나는 좀 실수해도 괜찮아.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이런 느낌을 난다는 거죠. 근데 어릴 때 그런 경험이 부족하면은 이제 아버지만 두려운 게 아니라 아버지와 비슷한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선생님은 많이 확장돼서 심지어는 지금 막 미용실에 갔는데도 머리가 긴장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뭐냐면은 미용실에 이 미용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까지 신경 쓰는 거거든. 그런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이제 어, 미용실에 가면 디자이너도 있고 옆에 보조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에 좀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네. 두려움이죠. 평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지금 선생님 각인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과거의 트라우마적 사건을 치료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 그냥 체면만 걸어가지고 자기 암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체면 치료 한번 받았다고 했지만 체면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냥 체면을 한번 걸어서 체면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뭐 잘 때 이런 암시를 해라. 뭐 지금 체면 자기 암시 정도를 경험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체면 치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 경험한 거는 책임 있는 자기 암시라는 건데 그건 과거 사건 무시하고 지금 현재라는 개점에서 긍정적인 암시를 해. 나는 발표를 잘한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면을 편안함을 느낀다. 뭐 이런 암시. 이건 과거 무시하고 그냥 지금부터 이제 긍정적 암시를 잠재의식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죠. 근데 그건 근본적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에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영화 스크린을 바꾸려면 영화 필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선생님 현재의 긴장 떨림이나 불안을 없애려면 과거의 어떤 아버지의 문제나 또는 중학교 때 그 학교 생활의 문제나 이런 여러 과거의 문제들을 치료하면서 현재 긴장 떨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는 치료하지 않고 체면 그래서 그냥 뭐 암시만 준다. 이거는 원인에 대한 작업을 안 하는 거니까 아무 효과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치료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스피치 학원에 10번 나갔다고 하는데 그건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치 교육이라는 것은 일단 치료가 된 다음에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쭉 가서 이제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의 문제가 생기느냐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우선 자율신경계에 보면은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가 있거든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계는 짧은 호흡 상태가 되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체가 행동할 준비를 시키는 응급투쟁 상태죠. 불안, 스트레스, 걱정, 위기 반응 다 교감신경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거나 뭐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 2분 정도 지속되다가 그다음부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또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거든. 네, 좀 특이한 게 네. 어찌됐든 제 준비해서 발표를 하면 네. 보통 사람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좀 긴장하다 점점 할수록 긴장도가 낮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유지 또는 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뭐냐면은 이제 교감신경계의 과민 반응이 됐다는 거죠. 과민 반응. 바로 이거예요. 뇌가 불면 어지럼증, 뭐 심장이 빨리 뛰고 위장의 소화 불량 위험, 창자 변비 설사, 말초 혈관 수축, 손발이 차거나 저리고 근육 긴장, 두통, 가슴 압박감, 떨림, 목에 이물감, 침샘, 입이 마르고 호흡이 빨라졌다. 이건 뭐냐면 이제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겨. 일반적인 사람은 1, 2분 있으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1, 2분이 지나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 온 오프 스위치 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 보일러에 보면은 뭐한 28도를 맞춰놨을 때 28도 아래에 온도가 내려가면 불이 켜지고 그 위에 있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이제 고장이 나버리면은 온도가 29도, 30도가 돼도 계속 켜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고장 난 것처럼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자율신경계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 긴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 불안해야 하고, 남들은 다 편안한 상황에 난 혼자서 막 긴장하고 있는 거지. 그건 왜 그러냐? 바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무의식 속에 치료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자율신경계가 고장이 나버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첫 만남 법칙, 이제 여기까지 법칙을 쭉 이해를 하면서 한번 쭉 볼게요. 첫 만남의 법칙. 우선은 그 편안한 수용의 환경에 일단 들어올 필요가 있으세요. 이것도 이제 편안한 수용의 환경이지만은 우리가 스피치 훈련을 하더라도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 내 문제를 드러내는 게 필요하고 또는 뭐 또 자아 개방을 한다고 그러죠. 자아 개방을 하는 것, 스피치를 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은 편안한 환경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편안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 혹시 그런 환경을 만난 적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여기서만큼은 그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 내 마음을 공감적으로 알아주고 있어.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이 없어라는 그 편안한 느낌을 갖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일단 하셔야 돼요. 그 환경에 일단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8번으로 되면 분리와 연합의 법칙을 8번을 먼저 봐봐요. 먼저 이제 NLP 치료나 체면 치료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 환경에 들어오면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상담소에서 이제 치료가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의식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를 드러냈지만은 사실 치료를 하다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말하지 않는 다른 또 다양한 사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기억을 못하지만 계속 연령택을 해 나가다 보면은 뭐 초등학교 때 몇 학년, 뭐 중학교 때 몇 학년, 뭐 어쨌든 어떤 기억들이 머리에 떠오를 거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씩 치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선생님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부정적인 사건 속에 내면화의 치유를 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치유하냐면은 지금 머리에 떠올리면 막 불안하고 창피하고 긴장이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들을 편안한 기억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중학교 때 그 일 떠올리니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편안한 기억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편안한 기억을 바꾸느냐 이걸 좀 이해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 기억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기억이 되는데 하나는 연합, 어소시에이션, 또 하나는 분리, 디소시에이션. 하나는 이제 감정이 입된 상태로 기억이 저장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감정이 분리된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을 수 있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10년 전에 불안했는데 지금도 불안한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기억이 있을 수 있고 10년 전에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느껴지는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선생님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어떤 일이 있었어. 근데 세월 속에서 계속 희석이 되고 희석이 되어서 지금은 그다지 기분 나쁘지 않아. 그런 기억 있지 않아요?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처럼 네네.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기분 나쁜 감정도 희석이 되잖아요. 뭐 그건 기분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릴 때 내가 칭찬받고 우등상을 받고 뭐 표창장을 받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저 그런 기억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분리된 기억이라 분리. 근데 이제 트라우마적인 기억은 그렇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중학교 때 기억이나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어머니 싸웠던 기억이나 이거는 그때도 불안했는데 지금도 떨리고 지금도 불안해. 이거는 분리가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연합되어 있는 부정적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아주 많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연합되어 있는 부정적인 기억을 편안한 기억으로 바꿔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분리와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체면을 걸어도 되고 체면을 굳이 걸 필요도 없어. 제가 볼 때 선생님은 체면을 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 기억의 구조를 바꿔주는 것만 가지고도 아마 많은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체면보다는 NLP 치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혹시 NLP가 뭔지 아세요? NLP는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여기 이제 체면적인 요소도 물론 있고, 게슈탈트 치료, 가족 치료, 체면 치료 이 세 가지를 복합해서 만들어진 게 NLP인데, 체면을 걸지 않지만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아주 깔끔하게 치료가 되는 치료법이에요. 어쩌면 체면 치료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발표 공포나 대인 공포나 뭐 트라우마 치료는 제가 해보면 체면보다 NLP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NLP적인 접근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부정적인 기억은 긍정적인 기억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선생님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신감, 뭐 자존감, 신나는 느낌, 뭐또 열정, 뭐 기쁨, 좋은 기억도 많이 있죠. 네. 그 좋은 기억은 더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좋은 기억은 더 좋은 느낌으로 키워주고 나쁜 기억은 느낌을 줄여서 편안한 기억을 만들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지겠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앞에서는 그 자체가 지금까지는 불안하고 긴장되는 느낌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 앞에서는 그 자체가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이 느낌을 잠재의식에 불어넣어주는 거죠. 컴퓨터를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 먹은 그 어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백신 알약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सब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컴퓨터 용량을 잘 써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두뇌도 똑같아. 두뇌도 지금 보면 이제 선생님한테는 바이러스 같은 치료 이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죠. 불안, 뭐 긴장, 떨림, 뭐 두려움 이거는 바이러스잖아요. 이런 걸 싹 없애버리고 반대로 이제 자신감이나 열정이나 뭐 편안함이나 뭐 확신이나 이런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거죠. 그럼 두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요. 아마 긍정적으로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어쨌든 8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 와서 그 치료와 함께 훈련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을 같이 시켜줘요. 그러니까 치료, 트레이닝, 코칭 이게 다 결합되어 있는데 나중에 몇 전째 프로그램 진행을 제가 도와드리겠지만은 무조건 1대1로 10번을 저랑 치료 상담을 해야 돼. 1대1로 10번. 그리고 집단 훈련 프로그램을 배경을 해야 돼. 집단은 한 7명에서 10명 정도 앞에서 발표하고 뭐 긍정문을 낭독하고 쉽게 말하면 스피치 훈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집단 훈련하고 1대1을 같이 통합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1대1로는 치료도 하지만 선생님에게 필요한 트레이닝, 코칭 이런 게 같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건 뒤에 제가 다시 이야기해드리겠고
어쨌든 치료를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발산을 해야 돼. 발산. 이번에 2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자, 선생님 안에는 지금 해소되지 않는 부정의 응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해소되지 않는 응어리를 갖고 있으면 이 해소되지 않는 응어리가 억압이 되고 응어리가 되고 한이 되고 화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웅덩이에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썩죠. 우리 선생님 마음 안에도 해소가 되지 않는 응어리가 있다면 그거는 썩어버린 물과 똑같아. 그 물과 같은 썩은 그 마음이 불안이 되고 긴장이 되고 떨림이 되고 뭐 우울함이 되고 그다음에 눈을 의식하는 마음이 되고 이런 힘든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NLP 세면 치료를 통해서도 없애야 되겠지만 또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없애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발산을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은 긍정문을 소리내어 낭독하고 크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크게 웃고 발성 웃음 훈련을 하는 거죠. 혹시 소리 지르는 훈련 해보신 적 있나요? 악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후련해요. 이제 뭔가 가슴에 답답한 뭐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이 발성 훈련을 한 30분 정도 해버리면은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 그것만 가지고 좋아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대결 행동의 법칙.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발표 자리나 강의 자리나 사람들 앞에 나서는 자리를 지금까지 많이 아마 회피하고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피하면 피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결하면 대결할수록 줄어드는 거죠. 두려움은 원래 작은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계속 피하면서 작은 두려움을 큰 두려움으로 키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대결을 해야 돼. 대결. 우선 이 편안한 장소부터 대결을 해야 돼. 뭐 여기는 뭐 크게 불안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앞에 나와서 올 때마다 한 2번, 3번씩 자기 소개도 하고 긍정문도 낭독하고 주제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큰 두려움이 2번, 3번 나서면서 계속 두려움이 줄어들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처음에는 100의 두려움이 두 번째는 80, 세 번째는 70, 네 번째는 50.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10, 20으로 줄어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결해라. 어차피 여기 오면은 저기 이제 10회는 개인 상담 치료지만은 집단 훈련은 제가 평생 회원 자격을 줍니다. 평생 회원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간에 관계없이 횟수에 관계없이 선생님이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꾸준히 나가서 훈련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몸이 기억할 때까지 몸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몸이 편안함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훈련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봐요. 처음부터 수천 명 앞에서 훈련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아마 코치 한 2명, 3명 앞에서 또 허리에 줄을 두르고 안전장치를 가지고 훈련을 하지 않았겠어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몸이 일단 기억을 해버리니까 몸이 그 모든 동작을 기억을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모든 안전띠를 다 풀어버리고 수천 명 앞에 나와서 비록 긴장들이 있었지만 연기를 했을 때 어떻게 잘했다느냐. 근데 금메달을 딸 정도로 잘 해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몸이 기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언뜻 스님 생각할 때는 내가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불안해서 말을 못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을 잘하는 그 편안함을 충분히 몸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직 기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의 긴장 떨림 불안에 내 몸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벗어나는 것은 치료를 하는 것이고 새롭게 편안함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김연아 선수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충분히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스피치 훈련은 2달, 3달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한 10번 정도 나가봤다 그러는데 10번 나가서 되는 건 아니에요. 10번 정도는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뭐 좀 편안해질 수 있겠네. 머리가 편안함을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10번 반복했다는 것은 내 몸이 편안함을 기억하지 않아. 그 몸이 편안함을 기억하려면 얼마 정도 반복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몸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골프를 치는 동작을 기억하는 것, 테니스 동작을 기억하는 것, 피겨 스케이트 동작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몸이 스피치 동작을 기억하려면 얼마를 반복해야 될까?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은 꾸준히 집단 훈련에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치료 10회가 끝나더라도 집단 훈련을 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너무 고치고 싶으니까. 긴장 떨림을 없애는 거는 10번 치료로서 다 없애줄 수가 있어 제가. 그거는 그냥 없어지죠.
10번 이내에 다 없어지죠. 긴장 떨림 불안 이런 거는 10번 되기 전에 다 없어져. 그렇지만 어쩌면 빠르면 한 5번, 6번 만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긴장 떨림이 없어졌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긴장 떨림이 없어지는 것은 자동차를 보면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거예요. 브레이크 발만 뗐다고 자동차가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달리면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또 기름을 넣어서 자 달릴 수 있는 기름이 주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운전대를 잡고 충분히 운전을 해서 운전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스피치 하는 것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뭐 과거에 긴장되고 떨렸던 어떤 불안을 치료하는 건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것이고, 그리고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는 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 같이 내 안에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앞에 나온 스피치 훈련을 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처럼 스피치 하는 그 모든 편안한 요령들을 내 몸이 기억하도록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계속 좀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노력 역행의 법칙에 의해서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긴장 떨림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 작업을 할 때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은 이 긴장 떨림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선생님.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네, 네. 긴장 떨림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게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창피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남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남들 눈을 많이 의식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긴장 떨림이 그런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긴장 떨림 덕분에 좋은 것도 있어.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긴장 떨림 덕분에 자 스피치 연습도 많이 할 수가 있고 준비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 개인에 대해서 더 많은 자기 성찰, 자기 통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한테 긴장 떨림이 왜 생겼지? 그럼 내가 무엇을 치료해야 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고, 나를 얼마나 또 사랑해야 되고, 이게 자기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주변에 또 우리 선생님처럼 긴장되고 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분들 좀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긴장 떨림 때문에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긴장 떨림을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긴장 떨림이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심해서 문제지. 보통 사람들도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긴장 떨림을 받아들이라는 거지. 어떻게 받아들이냐? 긴장하지 않아도 되지만 긴장해도 그다지 나쁜 건 없다. 긴장해도 괜찮다. 긴장하면 더 많이 스피치 준비를 하면 돼. 긴장하면 긴장 떨림 관련된 심리 치료를 더 많이 하면 돼. 또 나처럼 긴장되고 떨리는 사람들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 긴장 떨림이 꼭 나쁜 건 아니야. 긴장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긴장 떨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을 할 때 긴장해도 괜찮고 긴장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이런 마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긴장 떨림에서 계속 좀 벗어날 수 있는, 네. 신경성 마음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암시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집중의 법칙.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 바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네. 불안은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무의식의 신호이다 그랬죠. 자, 발표나 스피치에서 긴장 떨림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어떤 주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집중을 하고, 또 이 스피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발표 준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발표할 내용이 10분이라면은 한 10배 정도, 한 100분 분량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더 많이 준비하면은 그 준비한 내용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준비한 내용에 집중이 되면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생기면 열정은 두려움을 대체시키지. 그게 바로 이제 대체의 법칙이에요. 우리 감정의 의자는 동시에 두 가지 의자가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큰 감정을 두려움을 만들 것이냐, 열정을 만들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두려움이 크면 열정이 없고 열정이 크면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열정을 키워버리면 두려움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열정을 키우는 비결은 다 간단해요. 내가 말하는 주제, 말하는 내용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의 이완의 법칙. 이완이라는 건 긴장이 풀리는 거잖아요. 자, 가장 빠르게 긴장이 풀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깊어지면 편안해지고,
호흡이 짧아지면은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자,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동작을 한 번만 해보라고. 화가 날까요? 아니, 좀 그래도 처음보다는 화가 내려가죠. 호흡이 긴 상태에서는 화가 날 수가 없어요. 호흡이 긴 상태에서는 불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호흡을 하는 순간 불안이 없어지는 거지. 심호흡을 하는 순간 긴장 떨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식호흡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복식호흡이라는 건 따로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네. 배로 호흡을 하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아랫배가 쑥 풍선처럼 부풀려지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가 풍선처럼 작아지는 거지. 이런 걸 이제 꾸준히 평소에 훈련하다 보면은 호흡이 길어지겠죠. 호흡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부교감신경 상태가 되고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복식호흡 상태에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목소리 자체도 목에서 나오면 떨리거든요. 네. 배를 좀 당기고 배에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복식 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내면은 소리도 안정이 되고 또 공명, 울림이 있는 그 공명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공명음이 만들어지면은 떨림은 없죠. 그거 훈련하셔야 되고. 그다음 9번으로 내려와서 일단 나 사랑의 법칙. 결국 선생님이 말을 잘하는 에너지를 키우는 게 참 중요한데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물론 중요하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마음 상태로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마음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되고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자신감이나 열정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나를 사랑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내면의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됐다는 거예요. 기름진 토양 위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죠. 그러니까 스피치를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라는 거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돼버리면 나무는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자존감이 높으면, 즉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면 말은 그냥 잘하게 되죠.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결국 선생님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중에 긍정문을 낭독한다든지 긍정 자기 암시를 한다든지 체면 자기 암시를 한다든지 또는 뭐 발성법을 훈련한다든지 자기 긍정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훈련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서 내 안에 사랑을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할수록 말을 잘하게 된다. 그 핵심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프로그래밍인데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결국은 반복이 되어야만 프로그래밍이 되거든요. 즉 패턴, 습관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몸이 기억할 정도로 내 무의식의 패턴이 바뀌어서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요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번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냐면은 10회기 1대1 심리 상담 및 체면 상담, 뭐 코칭 이렇게 이제 치료적인 상담이 10회기더라고. 그다음에 집단 훈련은 평생 회원으로서 이제 기간에 관계없이 횟수 관계없이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변화가 되도록 이제